모든 언어와 짐승의 발자국이 하얗게 사라졌다. 이곳이 아니라는 듯 숲이 끝나는 곳까지 나는 와 있다. 눈을 털다가 갑자기 나타난 손처럼 폭설을 핑계로 드러누우면 당신의 손이 밤에 이른다. 오후 3시에 폭설과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 왼쪽으로만 가는 시간, 이를 악물고 지나왔던 계단. 눈을 잃은 사람이 눈이 있는 사람을 안내한다. 처음부터 눈이 필요 없던 박쥐처럼 오늘은 몸을 버리자. 그런 문장으로 추위를 이기는 잠버릇을 터득하고 눈이 없던 선명한 시간을 그린다. 눈을 보면 강아지는 뛰고 사람은 왜 사랑에 빠지는가. 눈이 열흘 동안 내리다 멈춘 날에는 눈사람의 손을 만들고 싶다. 최서진 시집 아몬드 나무는 아몬드가 되고 해서 눈이 열흘 동안 내리다 멈춘 날에는을 읽어드렸습니다. 폭설 속에 갇혀본 사람은 알게 되지요. 시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사라지는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밤마다 어떤 문장으로 최면을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그리운지를. 눈이 열흘간 내리다가 멈춘 날에는 눈사람의 손이라도 만들어 뜨겁게 부여잡고 싶지요. 설령 그것이 거짓의 냉담한 손길이라도, 설령 그것이 금방 녹을지라도.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핀 시리즈 특집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박상수 선생님, 박형서 소설가님, 그리고 유계영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세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고요. 저는 요즘에는 그 시집을 또 얼마 전에 이제 내서요. 그거 이후에 이제 어떤 시들을 써야 될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새로운 비전. 뭐 늘 고민이죠. 뭐 이제 여기까지 썼구나. 그럼 다음에 뭘 써야 되지? 사실은 머리가 하얘요. 그럼 이번엔 박형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실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네요. 한 5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예, 뭐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예. 아니 그 강의를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현기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네. 예, 정확히 현기증이 납니다. 정말. 그리고 문득문득 느끼는 게 이거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하면서 하지만 조금 마치 다 알고 그랬던 것처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느라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오랜만에 또 1년 동안 쉬었다가 강의를 하니까 좀 목도 많이 아프고. 예, 뭐가 이상해요. 이게 난생 처음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학생들이 왜 자꾸 나만 보고 있나? 왜들 그럴까? 딴짓 좀 하지. 예. 네, 유기영님. 네, 저도 요즘에 다음 시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정지 받아서 살펴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교정지가 나온 상태군요. 예,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는 시인 중에 최단시간에 3권을 꾸리는 시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쓰신 거죠. 네. 이번 핀 시리즈 기획하시면서
혹시 기획과 다르게 진행된 점들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문의를 계획하는데 다른 문의가 나올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네. 사실 중간에 소설 같은 경우는 한두 분 정도, 약간 변경이 있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작가들의 개인 사정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뭐 대체로 저희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나오고 있고요. 시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이제 좀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저희가 아직 그 시인선을 처음 만들어 봐서 20편과 에세이라고 하는 분량이 시인들마다 사실은 시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좀 너무 얇게 나오고 또 어떤 시인은 두껍게 나와서 그 편수도 한번 조정해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핀 시리즈 판형의 특징이 포켓에 쏙 들어가는 네네네. 핸드백에도 싹 넣고 다닐 수 있는. 네. 좀 접근이 좀 편하게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좀 했습니다. 네. 그 핀 시리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계속 사실은 좋은 작가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계속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작가들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모셔야지 더 뭐랄까 시너지가 있고 멋진 콜라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작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계영 시인의 그 시집을 보니까 그 사용된 단어, 이 어조들이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또 세상을 보는 먹먹함, 어떤 관조 같은 것들이 엿보였습니다. 페이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어떤 불완전한 삶의 흔적들, 보이지 않는 피부의 존재, 어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유계영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설명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이제 좀 다 안다라는 자신감과 다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겠네 이 사이를 암과 모름의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정신머리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실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완성되지 않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죽음 이후에서도 완성되지 않는 어떤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라고도 생각해서 굳이 그런 것을 교정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시에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상수 선생님은 유계영 시인의 시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시 같은 경우에 그 뭐 안개 풍경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언니를 발견한 동생의 입장에서 쓴 시인데 그 언니를 만나서 이 화자가 되게 막 요란을 떨거나 그렇지 않고 언니를 가만히 바라봐 주거든요. 그러면서도 묘한 유머러스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언니를 이렇게 삶 쪽으로 이렇게 싹 데리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따뜻함 그리고 유머러스함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이렇게 조금 삶 쪽으로 돌아 나오는 이런 방식들이 저한테는 항상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나치게 울거나 절규하지 않고 네네. 또 슬픔을 슬픔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네, 끄집어내는 그게 상상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엉뚱한 기발한 그런 도약들이 있어서 그 도약의 지점들이 늘 좀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네. 그 우리 구성 작가님께서 박형서 소설가님께 이 질문을 던져달라고 하는데 그 박형서 소설가님이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모든 작가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눈앞의 현상보다는 그 현상을 둘러싼 원인과 뭐 이치 일종의 섭리 같은 거를 한번 떠올려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네. 실제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다가 걷다가 전봇대에 부닥치고 그럽니다. 네. 그 원인과 이치의 섭리 이거 도인들 그 살다가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일들 이면에 네.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러니까 괜히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낼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둘러싼 어떤 관계들, 그리고 제가 소속돼 있는
어떤 단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화가 촉발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 안에 무슨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집중을 해보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재미있거든요. 네. 좀 말이 안 되면 조금 더 말이 되게 해보고 이러면서 세상을 약간 소설 구상 단계로 좀 네, 생각을 해가면서 네.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직업 정신이 투철하시네요. 이번 소설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유계영 씨는 이번 시집이 묶일 때 어떤 영향을 준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어머니의 말씀이라든지 뭐 할머니의 말씀이라든지. 무섭다. 세계관 사상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어가니까. 저같이 무지몽매한 자가 세계관이라는 게 있을 리 없는데 글쎄요. 그 질문에서 떠올랐던 예술가는 제가 영화 보는 것을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데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일본 영화 감독이 있어요. 뭐 굳이 이 작품을 쓰는 동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머쓱하고 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좀 배운 것이 있다면 그 영화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밑바닥, 그러니까 더러운 진창, 아주 최악의 상황, 피폐한 뭐 전후의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을 모색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력이 사실 조금 그로테스크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희망차고 씩씩하지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네요. 아니 저도 되게 동의할 수 네.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계영 씨는 앞서서 다른 얘기들을 했지만 지금 이 얘기도 자기 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마무라 쇼헤이. 네. 네. 그 영화가 뭐 있죠? 운하기 하고요. 운하기. 예. 운하기가 제일 히트친 네, 거라. 장어. 네. 네. 당신의 노후로 넘어가면 작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노인은 착한 노인이다. 자살한 노인은 우리 사회의 동지다. 하는 일이라고는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게 전부인 주제에 당신들 대체 왜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거야? 뭐 어떤 이런 구절들을 읽고 참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면서 또 올바르게 늙는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박형서 작가님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는지. 예, 제가 꿈꾸는 노년은 젊은이들 피해서 소리 소문 없이 여행 다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랑 어울리고 싶지는 않고요. 젊은이라는 말을 듣니까 되게 진짜 노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뭐 지금도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늙어서 뭐 시끄러운 걸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조용히 집회 같은 데 안 나가고 예, 그렇게 늙고 싶습니다. 박상수님은 어떤 노년을 꿈꾸세요? 저 사실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젊은이가 아닌지라 마흔이 넘어가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밤을 못 새고 그다음에 글을 써도 잘라서 시간을 써야 되고요. 길게 집중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억지로 수영도 하고 그런데 정말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노년이 된다면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육신이거든요. 육체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때의 감각은 어떤 걸까? 상상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약간의 두려움과 그때도 뭔가를 예를 들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고민 이런 정도로만 아직은 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저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앉아서 책 네. 10권이고 읽고 싶은데 네, 마음만. 안 됩니다 이제. 예. 근데 술은 10병을 마실 수 있는데.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저는 서 있는 게 힘듭니다. 자꾸 앉고 싶은데. 아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건지. 예. 유기영님 노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취미입니다. 자주 생각합니다. 자주 생각하시는 거요? 예. 의외인데요. 저는 사람이 통째로 팍상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익지 않은 풋것이 있고 아니면 물러서 썩어버린 데도 있고 그렇게 균질함이 없이 사람이 늙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좀 안 까먹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서툴고 아직 잘 모르고 엉성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 인정이 꼭 함께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앞에서 박상수 시인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목에 저의 시에 유머러스함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웃음이 정말 좋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유머를 발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오, 멋지다. 멋지다. 네. 근데 지금 노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눈빛과 표정이 굉장히 소녀 같았어요. 진짜 취미입니다. 진짜 많이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요. 당신의 노후에는 그 장길도로 유치되는 장 씨의 죽음이 소설 중반에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장길도는 그 뒤에도 계속 나오고 그 장길도의 그 조력자 인형술사 이 챕터 3에 나오는 김 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뒤로 갈수록 독자는 앞에서 본 장면을 되돌려보고 놀라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해설을 쓴 이영광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거미줄 같은 플롯 이렇게 인상적인 구절로 표현하셨는데 소설을 창작하실 때 플롯을 미리 짜놓고 쓰시는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작을 하는 과정은 아마도 구상, 집필, 퇴고 이렇게 세 단계로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종의 설계도 작성 과정에 해당하는 구상, 맨 처음에 구상 단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매번 강조를 하고요. 제가 구상할 때는 저는 대략의 소설 구조뿐 아니라 모든 벽돌에 놓일 위치라든가 심지어 건축되고 나서 벽지와 토도꼭지, 가구의 배치까지 하나하나 전부 설정을 해두지 않고서는 집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가다가 뜨는 도중에 여기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망설임을 절대 갖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필은 저한테는 설계도에 나온 그것을 그대로 깨끗하게 하얀 종이에다 옮겨 적는 그런 정서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소설이 굉장히 스릴 있고 긴장감 넘치는 이유가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그 설계도 그 공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여져요. 이 문장의 소리 청취자들 중에는 소설가 지망생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박상수 선생님은 그 시도 쓰시고 평론도 하시잖아요. 네네. 시를 쓸 때 행복하신가요? 평론을 하실 때 행복하신가요? 엄마가 좋아. 거의 그런 질문인데 사실 저도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시만 쓰고 싶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평론도 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너 한쪽만 해라. 그 두 개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고 아마 두 개의 장르, 세 개의 장르를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평론을 쓸 때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냥 독자로서 읽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읽고 나서 글을 한번 정리하고 난 뒤에 얻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기쁨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더 쓰게 되고 포기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는 아무래도 그냥 순진하게 순정하게 제 얘기만 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근데 양쪽 다 좋아하고 시를 쓸 때는 평론으로 도망가고 싶고 평론 쓸 때는 시로 도망가고 싶다. 그렇죠. 늘 도망가고 싶은 마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도망다니면서 시집과 평론집을 계속해서 내는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선순환이군요. 진짜로 선순환.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론을 하기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 생각하다 보면 되게 조심하게 되고 그래 잘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예. 그렇죠.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을 보다 보면 겸손해지게 되죠. 네. 어떻게 유계영 씨는 어떤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바칼로레아 특집인데요, 완전히. 막 추상적인 질문들이 지금 막. 하루 종일 고민해가지고 답할 수 있는. 네. 제가 어떤 것이 좋은 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쑥스럽지만 그저 제가 쓰는 자세에 있어서 해이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타성에 젖은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측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독자를 데려다 놓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지잖아요. 어리둥절해지고. 저는 그 감각이 좋은 문학에게 꼭 있어야 할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낭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계영 시인의 이제는 순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의 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시인님께서 유계영 시인님의 시 한 부분을 읽어주시죠. 네, 이제는 순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에서 맨 마지막 잘도착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도착. 보여주겠다. 내가 어떻게 길을 잃는지. 멈추고 싶은데 전진하는 것. 나아가고 싶은데 정지하는 것. 해저의 지느러미처럼 발목의 결심이 물거품 되는 것. 바닥인 줄 알았는데 깊이,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길을 놓친 발목들을 다 주워 먹고 사거리는 배가 부르다. 앞서 택시를 탄 사람들이 어디든 당도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단지 다물어지지 않는 도형처럼 도착지로 향한 사람들은 영영 출발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죽으면서 동시에 성장하는 종족은 그렇다. 창밖을 빠르게 지나가는 슬라이드 쇼. 눈을 떼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본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린다. 이제는 순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유모차에 누운 아기는 바퀴를 떠미는 손을 기다리며 웃고 겨드랑이 사이를 파고드는 손을 기다리며 운다. 태양의 엄지가 정수리를 꾹 눌러 나를 고정시킨다. 나는 허공을 잡아당기며 겨우 한 걸음 걸었다. 나는 허공을 잡아당기며 겨우 한 걸음 걸었다. 네. 맨 마지막 문장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제목이 너무 좋고요. 잘 도착. 네, 무슨 전보 친 것처럼 잘 도착 이걸로 끝인데 그 말해주는 어감이 일단 상쾌하고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천년부터 야 봐라 이제 내가 어떻게 길을 잃는지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완전히 딴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길을 잘 잃는 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일인 것 같고 그게 약간 뭔가 혼란을 만들어내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역시 또 발목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측했던 길들이 늘 제대로 되지 않고 좌절되고 발목만 남고 거리는 그 발목을 이렇게 삼키는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가 역시 재밌어요.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데
본 것이 없는데 내릴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린 것 같은 이상한 기분. 이 짧은 착각인데 물론 우리가 다 어딘가 도착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착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예.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속에서 마지막에 겨우 한 걸음 걸었다가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잘 도착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래도 한 걸음 조금 더 가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의지, 뭐 애쓰는 마음 그런 것이 저한테는 위로도 되고 응원도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 시집의 제목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이제는 순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깨끗하고 그냥 이 문장을 좀 오래 갖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또 고르기도 했습니다. 네. 잘 도착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혹은 본인이 타인에게 말하는 순간 눈앞에 갑자기 긴 길이 다시 펼쳐져 있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난감함 네. 그런 것도 엿보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박형서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유기영 시인의 작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기영 시인의 터틀넥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몇 번째 밤인지 모른다. 어떤 밤은 사람소리만 들려서 그런 날을 새었다. 어제 못 잔 잠을 오늘 잔다면 어제의 잠일까 오늘의 잠일까. 나는 널 믿지 않아. 그런 고백을 들으면 차분해졌다. 밤하늘은 언제나 기대보다 밝았다. 여자아이의 이름을 딴 인공위성이 반짝이는 것을 본다. 사람은 몸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화할 거라고 덜컥 믿게 되듯이. 불에가 부푸는 조숙증의 아이들. 울음이 큰 새가 몸집보다 거대한 것을 이고 다니며 책 속에 적힌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무의 허밍 속으로 끌려오는 밤도 있었다. 그런 날도 하나쯤 새어두었다. 네, 터틀넥. 이 시가 특별히 눈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는지요? 예, 이 시에서 뭐 어제 못 잔 잠을 오늘 자면 그게 어제의 잠일까 오늘의 잠일까 라든가 나는 널 믿지 않아 뭐 이런 고백을 들으면 차분해진다든가 특히 사람이 몸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화할 거라고 이렇게 믿는 이런 이미지들이 제가 사실 평소에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 이거 중에 하나로 소설 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어디서 술 먹고 분실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유기영 시인이 지웠습니다. 지워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낭독을 했습니다. 박형서님의 꿈속에 잠깐 왔다 가신 걸로. 왔다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분신.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소감 대신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한 3일? 한 3일 정도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좀 있고 싶어요. 네. 그냥. 예. 그게 제 바람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사흘간만 네. 나를 잊어다오. 네. 지구요. 진짜 그런 마음. 제가 이 버킷리스트라든지 바라고 싶은 점들을 여쭤보니까 이런 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예. 이런 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참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네. 들게 합니다. 그 시간이 꼭 허락되기를 네. 기원합니다. 자, 유기영 시인. 저는 계획을 모르고 사는 인간인데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해야 되는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 편인데 나도 이제 내년이라는 걸 계획 좀 해보고 싶다. 계획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희망찬 마음으로 내년을 한번 기약해보고 싶습니다. 아, 올해의 계획은 내년의 계획을 짜는 것. 네. 아, 좋습니다. 자, 박형선님. 제가 사실 뭐 소설을 한 편을 더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급 투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살아오면서 이제껏 한 7번 정도 담배를 끊었는데 지금 다시 피고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사실 담배 맛이 더 살아나는데 꼭 참고 올해 안에 8번째 금연을 예, 돌입을 했으면 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차기작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저는 어느 쪽을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둘 다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탐색 중. 네, 탐색 중이고 탐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빠르면 뭐 내년 초나 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다음 책이 나올 텐데요. 역대급 시집을 선보이며 박수로 자기갱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길을 잃는지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잘 도착할지. 예. 예, 저는 지금 구상을 해둔 소설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분량 면에서 이걸 중편으로 가야 될지 좀 경장편으로 가야 될지 좀 아주 고민 중이긴 한데 아무튼 큰 마트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본격 액션 어드벤처 스타일로 오. 기대. 써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작품을 봐서 그런지 저게 굉장히 갑자기 딱 기대가 됐네요. 맞습니다. 네. 현대문학 핀 시리즈 특집을 2회 동안 다뤄봤습니다. 박상수 선생님, 박형서 소설가님, 그리고 유계영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 분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트루베르, 피티컬, 나디아님 두 분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를 노래하는 트루벨에서 랩하는 피티컬입니다. 네. 문장의 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습니다. 네, 노래하는 나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 읽어줄 책 가지고 오셨죠? 네,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피티컬님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요? 네, 저는 진희정 시인의 시집 거꾸로선 꿈을 위하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시를 노래하기도 하고 랩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지금도 시를 쓰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시집은 제가 군대까지 챙겨가서 그 군대 건빵 주머니에 늘 담겨 있었던 그 시집입니다. 지금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이 시집을 구입하고 좋아하게 됐는지도 약간 까마득한데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도 이제 개인 블로그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시집 한 권에 있는 시들이 제 블로그에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희정 시인의 작품을 많이 좋아하고요. 그 많이 좋아하는 작품들 가운데 제가 딱 한 편 제일 좋아하는 작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들고 왔습니다. 등대직이라는 시예요. 네, 그럼 피티컬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등대지기 진희정. 외로운 이는 얼굴이 선하다. 그 등대지기도 그랬다. 그의 일과 중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일어나자마자 깃발을 단 뒤 한 바퀴 섬을 둘러보는 일. 젠걸음으로 얼추 1시경이면 그 섬을 일주할 수 있었다. 나도 그런 곳에서 산보나하며 살고 싶었다. 1시경이 너무 과하다면 몇 걸음 디디지 않아 이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어린 왕자의 알사탕 별일지라도. 외로운 이는 마음이 고르다. 그 등대지기도 그랬다. 심심할 땐 바이블을 읽는다던 그는 할망당의 굿을 믿는 토종 인간이었다.
하찮은 잡기일지라도 박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어질지 않은 탐라의 바다에서 애써 깨우쳤는지 그는 만물에 대해 겸허했다. 외로운 이는 가슴이 저리다. 안개 조짐이 있던 날 나는 떠났다. 떠나는 나를 위해.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가 길게 길게 안개 신호를 울려주었다. 짙어가는 연기 속에서 잦아지는 사이렌을 들으며 내 눈은 젖어들었다. 아, 나의 등대는 이미 빛을 잃은 것이다. 이제 내 가야 할 뱃길은 희미한 그림자 노름. 누구는 나를 위해 안개의 나팔을 불어대고 누구는 또 나를 위해 안개의 오를 촘촘히 한다. 네. 아, 군복무 시절 주머니에 늘 챙겨 있던 시집. 네. 시 전편이 블로그에 실려 있는데 그 한 편을 고르느라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 한 편은 저한테는 늘 한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진희정 시인 시집 중에서도 한 편이지만 뭐랄까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저도 이제 시를 쓰면서 나름 그래도 읽는다고 읽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한 편이 지금 제가 전해드린 등대지기예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제 그런 것도 좋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의 그 두 번째 시집을 못 본다는 게 아마 가장 제일 마음이 안 좋고 안타까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편이 더 소중해지는 그런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가슴 먹먹한 이야기. 이걸로 시작했나요?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서. 네.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나디아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요? 저도 시집을 가지고 오려다가 이제 밸런스에 맞게 소설집을 갖고 왔는데요. 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타나토노트를 골라와 봤습니다. 네, 나디아님의 목소리로 낭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영혼이 되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머리와 이마에서도 영혼이 솟아나는 것이 보인다. 우리는 타나토드롬의 천장 바로 밑에 떠 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인다. 타나토노트를 이끌고 숱하게 우주 공간을 날아본 프레디는 아주 편안해 보인다. 그가 우리에게 올라가자고 신호를 보낸다. 그를 따라가려는데 천장이 가로막는다. 그는 벌써 천장을 지나갔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뒤를 따라갔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아래에 동상처럼 앉아있는 시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처럼 천장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자신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꾸물거리다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뒤처질 염려가 있다. 마음을 다잡고 투명한 눈을 감는다. 그러자 순식간에 여러 층을 지나 옥상에 다다른다. 네, 마치 성우처럼 낭송해 주셨어요. 이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으셨나 봐요. 아, 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두꺼운 장편 소설을 중학교 때 이 작품으로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성인이 돼서 읽었더라면은 그 작가의 상상력과 뭐 이런 리듬감 이런 것들을 과연 그때보다 더 잘 느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어릴 때 읽어서 그때 좀 독서의 참맛과 그리고 약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남들과는 다른 약간 내가 좀 트렌디해지고 네, 우월한 성취감이라고 할까 그런 약간 중이병스러운 것들도 제목도 있고. 멋있잖아. 타나토노트. 네. 읽어봤니? 근데 이 책을 또 갖고 온 이유 하나는 그렇게 타나토노트를 읽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2001년인가 2002년이었나 친구가 교보문고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팬사인회로 온다고. 네, 그랬죠. 네, 그래서 너무 막 가고 싶어서 학교 끝나자마자 토요일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막 부랴부랴 광화문에 가서 줄을 딱 섰는데 5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타나토노트 후속작인 천사들의 제국이라는 책에 받았는데 오늘 갖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본가에 그 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작가를 실제로 그 어린 나이에 봐서 너무나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작품을 읽었을 때랑 어떻게 다르던가요? 근데 워낙 이제 책을 펴자마자 그분의 사진이 네. 계시잖아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게 정말 내 실제인가 꿈인가 했어요. 네. 그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왜 특히 그 부분을 선택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영적 사후 세계를 탐방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이제 주인공이 영혼이 처음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좀 제가 그 어렸을 적에 읽었을 때 정말 숨막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읽어봤습니다. 네. 지난 회 참석해서 불러주신 노래가 너무 가슴 깊이 들어와서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한 곡을 또 부탁드려야겠는데요. 가장 애정하는, 가장 애정 깊은 노래 한 곡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재훈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벌레 신화에 수록된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노래 전해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막해졌네. 타인에게 무심해지고 타인의 죽음에 무심해졌네. 모든 감정에 무심해졌네. 가르치는 자들이 내놓은 규율에 무심해졌네. 단순히 어지러움 때문이네. 고개를 숙이다 고개를 들면 어지럽네. 빙빙 돌고 울렁거리네. 앉아도 누워도 빙빙 도네. 과음 때문이네. 두통 때문이네. 내 몸에 잡초들을 태우려 했네. 산화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거라 여겼네. 악수도 청하지 않고 떠나는 게 배려라 생각했네. 슬픔이 없는 세계는 없지. 나는 아름답게 슬픈 동물이고 싶었네. 충만한 마음으로 춤을 출 것이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네. 네. 시가 가진 의미 함축성, 유려한 보컬과 서정적 랩이 하모니를 이룬 곡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을 애정 깊은 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오빠가 랩하는 목소리가 이게 너무 좋아서 가을 되면 꼭 항상 이 곡을 매일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서 계속 듣는 곡이고요. 네, 이 무렵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추워졌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아마 저희가 시를 이제 어떤 시를 만들까 하면서 이제 고를 때 이건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 시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팍팍 밀었어요. 이 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당시 나라가 하수상할 때였어요. 다들 이렇게 광장에 나가실 때, 503? 네, 그분 때문에 광장에 이렇게 모두 다 나가실 때, 저희 트루베르는 매주 토요일이나 이럴 때 그 공연이 있어서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요. 나가지 못하고 그 소식만 들은 거예요. 저는 나갔어요. 네, 나디안 나갔대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평온의 밤이고, 뭐 노래를 들으시거나 시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평온의 밤에 아무것도 없는 그 평원에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근데 지금 그 노래를 만들 때 제가 봤던 건 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운데 촛불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어쩌면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저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물론 가족들이랑 함께 있고 뭐 혼자 계신 분도 있고 가족들이랑 함께 그 평온의 밤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이 노래로 이렇게 삼아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었고 공연할 때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재훈 시인 원작자는 이 곡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목소리 숨소리 첫 번째 정규 앨범 발매하면서 트루베르 콘서트를 이틀간 진행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재훈 시인도 이제 저희가 초대를 해서 모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좀 특별한 그 공연 순서로 평온의 밤 1절 랩을 제가 무반주로 그냥 약간 시 낭송하듯이 외워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걸 이제 이재훈 시인께서도 이렇게 인스타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좋다고 하시죠. 뭐 저희가 만들었는데 막 야 노래 평원에 4시 가지고 그거밖에 안 돼 이러지는 않으셨고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말씀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죠. 아 랩을 좀 할 수 있다면 이 노래를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자기 시니까 불러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정도로 저희 노래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훈 씨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를 노래로 부른다는 것, 이것은 그 일반 작사가의 가사로 노래를 한다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노래를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면 가사와 멜로디가 거의 이렇게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를 쓰는 것도 있지만 가사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50대 50으로 서로 쿵짝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원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랩으로 하고 어떤 부분을 노래로 하고 노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트루베를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래퍼로서 요즘 이렇게 막 쇼미더머니도 많이들 보시지만 랩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스킬풀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는 것보다 제가 랩을 잘하는 걸 부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가 정말 트루베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시가 정말 잘 들렸으면 좋겠다. 시의 정서를 해치지 않고 뭔가 어느 순간에는 트루베르가 시를 노래로 하긴 하지만 시를 노래로 읽어드리는 팀이 되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노래와 시를 어떻게 매칭하느냐는 고민도 많이 하지만 그 고민만큼 또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시 한 편을 이제 고르는 것 자체 네. 어떤 시를 어떻게 정말 전해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작업이 오히려 만드는 시간만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를 들려드리는 거, 그 어떤 목표에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루베르로 활동하면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무한한 지원, 네. 그 다음에 어떤 여건상 모든 것이 가능한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행사라든지 어떤 콘서트가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장관님 듣고 계신가요? 네, 뭐 저희가 매년 이제 트루베르 이름으로 트루베르 파티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다른 방식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어떤 제한되지 인적 않는 지원. 인적 지원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올해는 되게 저희가 선물 하나 빌릴까요? 저희가 캠프를 가기로 했었는데 캠프도 뭐 더 의리번쩍하게 해야 되나? 아니 의리번쩍은 좀 그렇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 들려드린 바람이 불어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로 한번 서울 시향 이렇게 쫙. 네, 뭐 저기 서울시청 뭐 런던 필하모닉 좀. 네, 그래서 그 무대에서 한번 이제 목소리 들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진행자분께서 해주신 그런 생각도 이제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작업 중에 김수영 씨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약간 영업성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11월 10일에 이제 김수영 시인 50주기 문학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지금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를 노래로 만들고 있는데요. 물론 그건 지원이 중요하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케스트라도 해보고 싶어요. 네, 이건 자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를 뭐 청와대 앞에서 한다거나 뭐 여의도 공원에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집중되는 무대로.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청중들과 이제 접촉하는 네네네. 그런 기회가 곧 오리라고 네, 봅니다. 뭐 아니면 진짜 감사합니다. 뭐 페스티벌 아예 트루베르 페스티벌 만들어서 음. 뭐 시인들, 뭐 독자들,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뭐 다 해서 그런 식으로 무대나 뭐 다발적인 다른 공연들도 만들어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나라에서 축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예. 네. 한번 꿈꿔봅니다. 네. 저는 그런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좀 그려져요.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아쉽지만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어느새 2018년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또 곧 추운 겨울이 오겠는데요. 내년 봄을 위해서 다들 건강하시고요. 저희도 건강하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과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까운 미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약간 그 예지 능력이 이상하게 있는데, 네. 문장의 소리, 가까운 미래 문장의 소리가 뭐 공개 방송 같은 거 하시면 거기에 트루베르가 출연할 예정이고요. 맘대로. 네. 일단 제가 내다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시 쓰면서 글 쓰면서 늘 문장의 소리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시노래 만들고 더욱 많은 분들에게 시노래를 전해드리는 트루베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루베르 곧 세계적인 작가와 시인들 앞에서 기량을 마음껏 뽐낼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장편 소설 블라인드를 출간하신 장마리 소설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감이 네네.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소설의 이제 어떤 가장 서사성?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장편이 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라는 주제나 이런 걸 압축보다는 긴 이야기로 풀었기 때문에 장편의 출간이 더 가슴이 떨렸고 긴장됐던 것 같아요. 장편 소설 블라인드가 주인공 경은이 하나뿐인 가족이자 동생 경민이 여자친구 미나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생의 죽음을 추적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사실은 처음 시작은 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살인을 당한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동생의 죽음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네. 결국은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동생이 자살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동생이 왜 자살을 했는지 또 이제 그걸 찾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내가 가장 믿었던 부모님이 그 원인이었구나라는 게 이야기가 결말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였다는 그 어떻게 보면 미나라는 아이도 희생의 어떤 한 인물이고 근데 미나라는 그 인물도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희생을 감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죽였다고 해서 20년형을 이렇게 선고받고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어쩌면 네, 진짜가 네, 네.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식이 네, 네, 바뀌면서 독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무지몽매했는지 떠오르게 하는 소설이기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그러니까. 진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나요? 아까 두 번째 질문하셨듯이 사실은 동생의 죽음이 이 주인공에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게는, 주인공에게는 최고였던 부모님이었지만, 네. 그 어떤 죽음의 시작이, 이 불행의 시작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어떤 그 진실? 눈에 보이는 그 진실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끝에 이제 그 해피엔딩이 아니면 제 자신이 조금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그런 죽음을 추적하고 그 죽음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동생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했지만 미나라는 아이가 20년형을 선고받은 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어떤 다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좋은 결말로 내고 싶어서 그렇게 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이나 악이 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 숨겨있는 그 진실 그것을 조금 보고 싶어서 예 그런 이야기 좀 쓰고 싶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글을 쓰고 있으니까 어떤 문학이 그런 치유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문학의 효용성? 그러는 거를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썼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는 지루하고 재미가 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추리적인 기법으로 처음에 조금 살인?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좀 읽는 독자들이 몰입도가 있고 재미를 좀 추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 작품을 썼습니다. 소설을 언제부터 쓰셨고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2009년에 제가 문학사상으로 등단을 했어요. 단편 네. 소설로 물론 등단을 했고 네. 그 계기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걸로도 이제 좀 힘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소설을 한 편에 이렇게 소설을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겉으로 크게 드러내진 않지만 어떻게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학이 주는 어떤 효용성, 치유성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치료하게 된 계기가 네. 된 거군요. 네네네. 아, 몇 살 때부터 그게 쓰신 거예요, 소설은? 그러니까 습작은 그렇게 많이 한 이후에 등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소설이 좋아서 늘 소설을 읽고 시보다는 소설이 전 서사 이야기가 가져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늘 읽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뭐 막연했었는데 네. 30대 제가 이제 접어들다 보니 이게 내가 꿈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소설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써보는 작가라기보다 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글을 쓰다 보니 내 얘기를 쓰다 보니 그런 게 어떠한 저 스스로 치유되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로 소설을 읽는 것보다 이런 거를 표현해보고 이런 게 공감을 서로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소설 창작을 해서 습작을 해서 등단을 했고 등단한 지는 이제 9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소설을 안 쓰실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사실은 제가 전업 작가로서 이렇게 생활은 어려워요. 네. 모든 글 쓰는 작가님들이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소설을 쓰는 시간보다는 그냥 일상 직장 그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편 소설을 써놓고 제가 이제 21세기 그 문학관에 레지던시로 들어가서 초고를 쓰고 나와서 계속 개작하고 퇴고하고 이렇게 고치면서 이제 이게 정말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어떤 그 시간과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제 도서출판 바람꽃
그 편집장님이 제 작품을 보시고 음, 우리 그 출판 공모에 한번 같이 이 작품 내보자라고 해서 그게 좋게 이렇게 잘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집중해서 계속 글을 쓰지는 못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소설에 미쳐서 살고 싶어서 제가 책상에 항상 써놓는 그 사자성어가 불광불급이거든요. 네.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365일 제가 미쳐서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안 되지만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최대한 미쳐보려고 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삶의 목적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 블라인드 출간 이제 하면서 작가의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금 해차를 하고 있지만 소설에 다시 미쳐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을 계기로 또 한번 집중해서 소설을 좀 써보려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정말로 제가 소설가로서 큰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는 제 작품을 읽고 저와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독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두세 가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로 소설이 소중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쓸 수 있는 이 소설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장마리 소설가님의 첫 장편 소설 블라인드를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개구리와 동거. 우리 방에는 어느 날부터 귀엽고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창살을 옮겨 다니면서 우리와 똑같이 전방도 한다. 이 방 저 방을 옮겨 다녀봐도 우리 방이 좋은지 이제는 아예 눌러 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청개구리와 눈인사를 한다. 잠깐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궁금하기도 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본다. 그리고 청개구리에게 말을 걸어본다. 그럴 때마다 마치 내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고 눈을 감았다 떴다 말대꾸를 한다. 요즘은 청개구리 한 마리로 인해 우울했던 마음이 풀리고 행복해진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청개구리는 동면에 들어가야 할 테니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이곳을 떠날 것이다. 청개구리하고도 이별을 해야 한다. 나에게 잠깐이나마 행복을 주었던 청개구리가 있어서 좋았다. 청개구리와 고마워.